안녕하세요. 예. 토요일마다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음. 자, 지난주 복습.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우리가 05 했던 거 05.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에 토지 소유권만? 아니죠.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도. 그러니까 뭐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외국인 취득 특례. 외국인 취득 특례는 소유권만.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니까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도 유상일 때 설정계약, 이전계약 다 허가 받아야 되고요.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처리기간, 허가불허가 처리기간 이건 15일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개정이 안 됐어. 그냥 15일이에요.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되고 공무원이 미처리한 거, 일처리 안 한 거 그러면 공무원 잘못이니까 기간 끝난 날이 다음 날에 허가가 의제가 되는 거죠. 15일째 되는 날에 X, 그 다음 날에 허가가 의제가 되는 거다. 공무원 잘못이니까. 그 다음 4번은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 매매계약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되는 거죠. 토지 매매계약이니까. 토지 매매계약은 100% 신고한다. 이제 주의사항.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건데 할 때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는다고. 허가 신청할 때 이미 제출했으니까.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봐야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지 말지를 물어보면 해야 된다. 근데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 이거는 제출하는 건 아니다. 허가 신청할 때 이미 제출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5번 선매죠. 선매. 시기가 허가 신청 시. 매수 청구가 불허가 처분 시. 네가 불허가 있으니까 네가 사라고 하는 게 매수 청구니까. 선매는 허가 신청 시. 그 이제 국가 등이 토지 소유자랑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가격 기준이 선매니까 감정 가격이잖아. 놀랬어. 어. 선매는 감정 가격. 매수 청구가 공시지가. 그래서 우리가 선감 매공시했던 거. 아이 그건 기억나잖아. 이거 한 가지라도 기억나고 있는 게 어디야? 선매가 감정 가격,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선감 매공시했던 거. 그다음 6번.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행 명령은 문서로 하는 거죠. 우리는 구두 나오면 그냥 바로 제끼는 거야, 그냥 구두는. 그리고 이행 기간 3개월 이내 문서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 제기할 때 30일이죠. 이의 제기는 30일. 누구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람한테.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람한테 이의 제기하는 거. 우리 1개월이 아닌 거 4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허가 불허가 처리 기간 15일, 선매 협의를 시작하는 거 15일, 그리고 이행명령 이행기간 3개월 이내 문서로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제기하는 게 30일. 나머지는 그냥 다 1개월. 잘 모르겠는데 1개월. 8번도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취소하는 거, 취소권자는 다 나와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 다 나온다. 허가권자는 시장구수구청장만. 허가 불허가하는 허가권자는 시장구수구청장. 허가를 취소하는 취소권자는 다 나온다.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되고. 9번 유동종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한 거 유동종 무효.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다 안 되잖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되는 거다.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근데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는 안 되고, 계약 해제는.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되고. 또 그다음 10번 부묘기지권 시효 취득하면 부묘기지권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이 성립한 때부터는 언젠데? 이거는 그쵸.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했을 때. 승낙 없이.
그럼 부묘기지권 성립하고 그때는 성립한 때부터 부묘에 대해서 특약을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했을 때 그때가 부묘기지권 성립한 때부터고 시효취득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가족 종중 문중 묘지예요. 이거 묘지인지 자연장지인지 잘 봐야 된다 그랬어. 가족 종중 문중 묘지일 때는 사전 허가예요. 자연장지일 때가 규제가 완화가 돼서 신고인 거지. 법인은 똑같다. 법인은 묘지건 자연장지건 사전 허가. 개인도 똑같다.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지 다 사후 신고. 법인 개인은 똑같으니까 가족 종중 문중 묘지인지 자연장지인지 차이점. 이거 잘 보셔야 된다고. 그 다음 12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 둘 중에 어느 게 농지증 발급 면제가 돼요? 협의죠. 협의. 협의가 국가기관, 허가는 국민인 내가 허가받은 거잖아. 나는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농지증 필요한데 협의, 국가기관 지들끼리 협의한 거란 말이에요. 발급 면제가 되죠. 13번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주말체험용농 농지취득은 안 되죠. 안 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그리고 주말체험용농일 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 1만은 너무 넓다 그랬어요. 주말체험인데. 1만은 이제 농사 안 짓는 비농업인이 상속받으면 1만까지. 그리고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에 있을 때 1만까지. 주말체험용농은 1천 미만. 그것도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그 다음 14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이에요. 현장 안내는 세부죠. 세부다 세부. 그리고 자료 요구는 안 되죠. 세부 확인 사항이지만 자료 요구 안 된다. 세부 확인 사항 중에서 환경 조건까지 실제 권리 관계 상태 두 가지 환경 조건까지는 자료 요구가 되는데 현장 안내는 세부 확인 사항이지만 자료 요구는 안 된다. 현장 안내를 누가 했나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15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계약갱신 요구권 얘는 임대차 확인 사항. 권리관계가 아니라 왜 권리관계가 아니에요? 권리관계에는 등기부 기재 사항만 적는다고요.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 사항만.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임대차 확인 사항이다. 부채 전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등신 했던 거 그거. 또 세상 조용해졌어. 진작에 창문을 닫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죠? 임대차 확인 사항 6개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부채 전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등신. 그게 이제 신이 이거잖아.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원래는 이게 권리관계였어요. 개정이 된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 그 다음 16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 중개 완성 시 거래 금액이 아니라 중개 보수도 거래 예정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시지가도 중개 완성 전 공시지가 취득세도 중개 완성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서는 무조건 제가 무조건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이다. 중개 완성 시 거래 금액 X 무조건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 그다음 17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일 때 단독 경보행 감지기죠. 그러니까 모든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일 때 단독 경보행 감지기고 그리고 비상벨 소화전은 비주거용 상가일 때 왜냐면 단독 경보행 감지기가 주택용 소방시설이니까. 18번 비주거용이에요. 환경조건 적어요? 비주거용에서 환경조건 안 적죠. 환경조건은 주거용만 집에 살면서 환경 쾌적해야 된다. 비주거용 토지 이런 애들은 없는 건데 보이면 바로 X. 환경조건은 주거용만 비주거용인데 환경조건 그럼 바로 X. 그리고 비주거용인데 비선호시설도 바로 X죠. BBX. 비선호시설은 주거용과 토지만 있는 거였잖아. 그래서 비주거용 토지 확인 설명서는 없는 건데 보이면 그냥 바로 X 하는 거. 그다음
19번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에요. 어떤 경우인지 상상 속에서는 안 되잖아 또. 한 지문 나와도 그림을 그려봐야 돼. 매도인, 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부탁을 해서 등기 한 방에 넘긴 거. 3자간 등기 명의 신탁, 중간생약 등기처럼 한 거. 그러면 신탁자는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왜냐면 신탁자가 매수인이잖아.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는 신탁자가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탁해서 등기가 한 방에 넘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신탁자가 매수인이다. 계약명 신탁에서는요? 매수인이 수탁자잖아. 계약명 신탁에서는. 3자간에서는 매수인이 신탁자예요.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해서 부탁해서 등기가 한 방울 넘어간 거잖아. 근데 계약명 신탁에서는 계약에서는 매수인이 누구예요? 수탁자라고. 수탁자. 신탁자가 돈 대고 매수인이 수탁자가 매수인 돼서 가서 매매계약 체결한 거잖아. 이것만 알고 있어도 웬만하면 그림 그릴 수 있는데 지금 3자간 등기명 신탁에서는 신탁자가 뭐다? 매수인이다. 매수인.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는 거고. 그럼 이제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됐을 때 팔아버렸어요. 그럼 신탁자는 등기 받아올 수 있어요? 등기 못 받아오잖아. 얘한테 등기가 없는데 팔아버려서 그러니까 처분대급 부당이득 발환 청구할 수 있다. 안 팔아서 등기가 있으면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해서 등기 받아오는 거고 팔았을 때는 등기를 못 받아오니까 처분대금을 부당이득 발환 청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 명의신탁 이 문제는 그냥 사례 문제 나오는 게 그냥 깔끔해. 그러면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문제 풀면 되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구분하라 그랬어요? 3자간 계약명신탁 구분 방법 이거 어떻게 구분해? 물론 이렇게 구분해도 돼요. 이렇게 매수인이 신탁자다 3자간, 매수인이 수탁자다 계약명신탁 그렇게 구분해도 되는데 또 간단한 방법은 써주잖아. 매도인이 선의하기 언급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계약명신탁 써주니까 매도인이 선인작인지. 근데 매도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럼 100% 악이란 말이에요. 3자간 등기명신탁. 매도인을 찾아서 매도인에 대한 언급이 있나 없나를 보면 된다고. 선의하기 언급이 있으면 그건 계약명신탁. 그런 게 전혀 없으면 3자간 등기명신탁.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이것도 헷갈리잖아 굉장히. 그 다음 계약명신탁 매도인이 선 이렇게 써준다고요. 계약명신탁에서는 매도인이 선인작인지 문제나 지문에 써있다고. 알았다 몰랐다 선의하기를. 그럼 이제 선이면 물권 변동 등기가 유효. 매도인이 선일 때 등기가 유효. 약정은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무효. 약정은 무효. 매도인이 선이라 하더라도 약정은 무효. 낚이면 안 된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낚인단 말이에요. 등기만 유효. 그리고 신탁자가 20년간 점유해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되죠. 왜 안 된다? 소유권 취득이 그렇죠.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매도인이 선이건 악이건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매도인이 선이면 그러면 등기가 유효니까 누구? 수탁자가 소유권자예요. 매도인이 선이면. 악이면 돌아가서 다시 매도인이 소유권자. 그러니까 매도인이 선이건 악이건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사람이 점유하는 건 악의의 무단 점유. 자주 점유 추정이 깨져서 20년간 점유해도 점유 취득 시효 인정이 안 된다. 거기까지. 됐고요. 자, 오늘은 245페이지 주임법부터. 작년에 세 문제가 나왔다 그랬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세 문제가 처음이었어요. 두 문제까지 나온 적은 있었는데 세 문제가 나온 적은 작년이 처음이었어. 문제가 그래도 뭐 한 문제 빼놓고는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는 그냥 풀만했어. 한 문제는 좀 어려웠고요. 자, 먼저 적용 범위고 얘는 외우실 필요가 없죠.
법조문 제목에 나와 있잖아.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이 아니면 적용이 안 되고 임대차가 아니어도 적용이 안 되고 보호할 필요가 없어도 적용이 안 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니까. 비주거용 건물 당연히 적용이 안 되지. 주택이 아니니까. 그럼 주거용 건물이면요? 적용된다고. 전부 임대차건 일부 임대차건 주거용 건물 일부를 주거 외로 사용해도 적용된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 때 주택이란 말이 보이네? 그러면 그건 그냥 100% 주거용 건물이야. 주택이란 말이 써 있으면 적용되는 거다. 그리고 주거용 비주거용을 사실상 실제로 판단해서 미등기 주택, 무허가 주택 적용된다고. 왜냐하면 주택이란 말을 쓰고 있잖아. 주택이란 말이 보이면 100% 주거용 건물 적용된다. 사실상 실제로 판단해서. 그리고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다. 이거는 놀러가서 민박 펜션 빌린 거 적용 안 되죠. 주인법, 상인법 공통.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놀러가서 민박 펜션 빌린 사람인데. 사용대차는 왜 적용이 안 된다고요? 임대차가 아니잖아. 사용대차 공짜로 빌리는 건데 적용이 안 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 사용대차 보호법이 아니잖아.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사용대차 공짜로 빌리는 거 적용이 안 되고, 가장 임차인은 이게 뭐라고요? 가장? 그렇죠. 꾸민 거. 무늬만 임차인. 적용이 안 된다. 집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채권회수, 돈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돈 받을 목적으로. 집에 안 살고. 가장 임차인 적용 안 된다. 이 법은 서민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인데 집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임대차를 그냥 꾸민 거지. 그리고 법인도 원칙은 적용이 안 되는 게 서민이 아니니까. 법인은 서민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어서. 근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중소기업법인이 나올 확률이 높죠. 작년에 판례가 있으니까. 이따 보고. 이 세 가지는 예외적 적용.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예외적으로. 원칙은 적용 안 되고, 상인법은 법인 원칙적 적용. 상인법은. 주인법은 법인 원칙은 적용 안 되고 예외적으로 세 가지만. 그리고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이건 뭔데요? 전세 사는데 등기 안 하고 전세 사는 거. 보호를 해줘야지. 이 사람 보증금 때문에 어떡해. 주인법, 상인법 공통. 요거 일시사용 임대차 그리고 미등기 전세, 요 두 가지가 주인법, 상인법 공통이어서 시험에 잘 나온다고. 주인법이든 아니면 상인법이든.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주인법 적용되는 거고 상인법도 적용되는 거고.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얘도 보증금 떼이면 안 되니까. 외국인도 보호를 해줘야지. 미성년자 보호해줘야죠. 마음에 상처 입는다고. 마상 보호해주라. 그리고 주택이 대지는 주택이다. 그래서 적용되는 거예요. 주택이 대지는 주택이니까 주인법 적용.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쉬운 거야. 작년, 재작년은 여기서 나왔죠. 쉬운 건데 또 나올 수 있다고요. 왜? 작년에 판례가 있으니까. 중소기업법인 적용되는데 작년 판례는 이런 거였어요. 중소기업 법인이 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 그러니까 이사급이에요. 대표이사도 이사급이잖아. 그죠? 등기된 사내이사, 이사급이에요. 직책이 높은 사람, 이사급 명의로 주민등록을 한 거야. 그러면 주인법 적용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법조문에 직원 명의로 하라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 우리 법인에서는 이 사람들 직책을 잘 봐야 되잖아요. 이사급, 직책이 높은 사람, 직원은 직원, 직책이 다르다고요. 법에 뭐라고 돼 있다고? 직원 명의로 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대표이사 아니면 사내이사, 등기된 사내이사, 이사급 명의로 하면 안 된다. 주인법 적용 안 되고 대항력 취득 못 하는 거고. 계약갱신 요건도 인정이 안 돼요. 주인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중소기업법인은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할 것. 그거. 그래서 대표이사 명의로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 중소기업법인은 대항력 취득한다. 틀렸다고. 누구 명의로 해라? 직원 명의로 해라. 어렵진 않죠. 이 판례가 어려우면 나오기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 법인에서는 직책을 잘 봐라. 직책. 직원 명의로 해라. 그런 거고. 그 다음
2번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죠. 자, 주임법을 만든 이유가 대항력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항력, 우선매조건, 최우선매조건 따로따로 있는 거, 이 별개.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요.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작년 문제도 그랬어요. 작년 문제도 이게 대항력인지 우선매조건인지 최우선매조건인지 헷갈려갖고 뭘 물어보나인지 막 헷갈려갖고 다른 거다. 따로. 자, 대항력은 집주인 바뀌었을 때 새로운 주인이 나가. 대항력 없으면 나가야 돼요. 나가면서 전 주인에게 보증금 받는 거야. 근데 대항력이 있으면요, 나가. 안 나가는 거고 그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주면 계속 안 나가는 거야. 대항력은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나가. 안 나가는 거.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거. 집주인 바뀌었을 때 매매로 집주인 바뀌든 경매로 바뀌든 집주인 바뀌면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경매로 집주인 바뀌었어요? 그럼 누구에게 대항력 주장하는 거야? 경매로 집주인 바뀌면? 1번 법원 가서, 경매니까 법원 가서 판사한테 막 대항력 주장한다. 2번 낙찰자에게. 낙찰자가 새로운 주인이잖아요. 법원 가서 달라고 하고 하는 거는 우선매조건, 최우선매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매, 공매, 그냥 경매로 할게요. 경매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매매로 집주인 바뀌면 우선매조건, 최우선매조건은 안 나온다. 이제 대항력은 매매로 집주인 바뀌어도 문제가 된다고. 경매로 집주인 바뀌어도 문제가 되고, 집주인만 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 경매에서 문제가 되는 거. 자, 대항력 등기하면 임대차 등기할 수 있잖아요. 등기하면 바로 생겨. 근데 등기를 안 해주니까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주임법의 대전제는 등기가 없다는 거야. 임대차 등기를 안 했다. 주임법이건 상임법이건 등기를 안 했다는 거야. 임대차를. 그럼 이제 등기가 없을 때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해요. 다음 날이 다음 날 0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면 다음 날부터, 등기하면 바로 생긴다고. 그럼 이제 확정일자는 대항력 요건이 아니네.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이게 대항 요건이에요. 확정일자 보이면 무조건 적어놔야 돼. 확정일자 밑에다가 우선매조건, 확정일자는 우선매조건. 확정일자가 대항력 요건도 아니고 최우선매조건 요건도 아니에요. 확정일자는 100% 우선매조건. 그러면 경매에서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야. 우선매조건, 최우선매조건은 경매에서만 문제가 된다고. 매매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경매에서 후순위보다, 내가 세 번째 3순위 임차인이면 4번, 5번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후순위보다.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건 최우선매조건이지. 그리고 최우선매조건 확정일자 요건이 아니에요. 대항요건만. 전입신고까지만 하면 돼. 확정일자 요건 아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매조건. 그럼 이제 경매에서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다른 담보물권자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선순위가 포함돼요. 다른 담보물권자에. 그래서 선순위보다도 먼저 받는 거. 1순위 저당보다도 먼저 받는 거야. 보증금 전부를? 아니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래서 또 요 단어 보고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 보증금 중 일정액, 이 단어가 나오면 또 적어놔야 돼요. 최우선 매조건. 확정일자, 우선 매조건.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매조건.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된다. 그게 잘 안 돼. 또 최근에는 우리가 또 이제 확정일자 나오면 우선 매조건,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매조건, 이 단어 보고 여러분이 눈치를 잘 채. 나중에 되면 눈치가 조금 생기거든. 그래서 요 단어 보고 눈치를 채니까 최근에는 요 단어도 잘 안 써줘요. 최근에는 또. 그래서 상황을 또 잘 봐야 돼.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네? 그럼 우선 매조건. 이거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네? 최우선 매조건. 그런 식으로 눈치를 채야 된다고. 문제가 쉽진 않단 말이에요. 자, 한 임차인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고요. 아니면 두 가지만, 아니면 한 가지만,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요건에 해당하면 갖는 거예요. 요건에. 이게 따로. 그래서 뭘 물어보나 잘 봐야 되고, 특히 경매에서 문제가 되겠네. 경매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나오잖아. 매매로 집주인 바뀌었을 때는
우소매 조건, 최우소매 조건은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경매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되니까 이제 경매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경매에서 해보면 임차인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대항 요건,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 갖췄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그리고 후순위로 저당권 설정됐고, 그리고 3번 임차인 또 들어왔어. 대항 요건, 확정일자. 1번, 3번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매 들어갔어요. 그러면 3번 임차인 대항 요건을 갖췄어.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 끝나고 낙찰자가 나가래. 야, 너 나가. 얘는 대항 요건 갖췄는데 나가는 거야? 아마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야 돼. 대항 요건 갖췄는데 얘는 대항력이 없어요. 낙찰자가 새로운 주인이잖아. 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고. 왜냐면 저당권 밑에 있어서.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되면서 밑으로 다 죽여버려, 그냥. 밑으로. 그러니까 저당권 밑에 있는 이런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 요건 갖춰도 대항력이 없다. 나가는 거야. 그럼 나가면서 낙찰자에게 야, 보증금 내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대항력이 있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으면 안 나가는 거고, 그 낙찰자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거고. 근데 얘는 대항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가면서 전주인 찾아가서 보증금 받아야 돼. 못 받겠지. 전주인이 돈이 없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얘는 보증금 떼인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았네? 이거 뭐라고 적어놔야 돼, 이거? 확정일자 나오면? 무조건 우선매 조건이라니까? 확정일자 나오면 우선매 조건. 그거는 있어요. 대항력은 없지만 확정일자 우선매 조건이 있다. 별개니까.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봐야지. 대항력은 없지만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매 조건이 있고, 그러니까 최우선매 조건은 살짝 빼고 우선매 조건만? 그러면 이 3번 임차인이 우선매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2번보다 먼저 주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우선매 조건은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매에선 이런 일이 생겨요. 빠른 애가 다 갖는 거야. 빠른 애가. 2번이 3번보다 빠르잖아요. 다 갖는 거야. 다. 그걸 어려운 말로 흡수배당 이렇게 불러요. 빠른 애가 자기 채권을 만족할 때까지 다 쪽쪽쪽쪽 빨아먹는다고. 흡수. 다 흡수하고 남은 찌끄레기 넘기는 거야. 얘가 다 받고 찌끄레기가 없대요. 넘길 게 없대. 밑으로 못 받는 거야. 만약에 100만 원 남았대요. 10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후순위에게 우선매 조건은 그닥 큰 의미가 없어. 인정이 되지만 그닥 큰 의미는 없다. 왜? 선순위가 다 받고 남은 찌끄레기 받으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우선매 조건은 있기는 한 거다. 법원 가서 달라고 하면 뭐 찌끄레기 준다. 그래서 100만 원 받았대요. 얘가 다 받고 남은 찌끄레기 한 100만 원 받은 거야. 잔액 왕창 남았어. 그럼 이제 낙찰자에게 야, 잔액 내놔. 되는 거야? 안 된다고.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건 뭐다? 대항력. 낙찰자에게. 그거는 없다고. 그거는. 잔액도 남은 그 잔액도 전주인 찾아가서 받아야 돼요. 이 3번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뭔가 주장이 안 된다. 낙찰자에게 자꾸 뭔가 주장하면 입을 찢어.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안 된다고. 얘는 대항력이 없어서. 우선매 조건은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완전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건 인정되지만 그닥 큰 의미는 없다. 후순위여서. 근데 이제 1번 임차인 위에 있네. 대항력도 있고요. 확정일자 우선매 조건도 있어. 두 가지가 다 있다. 얘는 경매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대항력이 있잖아. 경매 끝나고 낙찰자에게 야, 보증금 다 내놔. 된다고. 대항력이 있으니까. 아니면 확정일자 우선매 조건도 있어요. 법원 가서 달라고 할 수 있어. 법원 가서 달라고 해서 다 받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자기가 1번이잖아. 다 받으면 나가면 되고, 만에 하나 잔액이 나왔대. 잔액이 많이 남지도 않아요. 거의 다 받고 한 100만 원을 못 받았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그렇죠. 낙찰자에게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돼야 대항력이 없어지고 소멸하는 거예요. 잔액이 남으면 계속 낙찰자에게 잔액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안 주면 안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1번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 떼인다. 그 이유가 저당권 위에 있어서.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 저당권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질문. 이 상태에서 매매로 집주인 바뀌었어요. 매매. 경매가 아니라. 그럼 3번 임차인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3번 임차인?
있는 거죠. 경매, 공매에서만 이렇게 순위가 중요한 거야. 매매에서는 1번이건 3번이건 대항력이 있다. 경매, 공매. 그러니까 경매에서만 이렇게 순위가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3번 임차인이 안 생긴다고. 네이버 치면 다 나오고 해서 이제 안 들어간다고 이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이런 경우. 자, 임차인 먼저 들어왔어요. 대항요건 확정일자 다 갖췄고 보증금 1억이었어. 후순위 저당권 설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증액된 거야. 이번에는 1번, 3번이 같은 사람, 동일인. 저당권 설정 후에 5천만 원 보증금이 증액된 거예요. 근데 같은 사람인데 5천만 원을 여기 위에 이렇게 묻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처럼 이렇게 하래요. 왜 그러냐면요. 자, 만약에 경매 넘어갔어요. 1억 5천에 낙찰이 된 거야. 그러면 증액된 게 위에 붙으면 얘가 1억 5천을 다 받고 얘가 빵원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저당권 설정할 때 자기가 받을 게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하고 한 거잖아요. 근데 보증금이 증액됐다고 얘가 다 받고 빵원,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처럼 증액된 이 5천을 밑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1억을 받아요. 1억을. 그리고 남은 거 5천을 얘가 받고 증액된 건 못 받는 거지. 법원에 줄 돈이 없잖아. 못 받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 아까처럼 얘가 1억 5천 다 받고 얘가 빵원.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럼 이제 경매 끝났잖아요. 경매 끝나고 낙찰자가 나가래. 야, 너 나가. 근데 같은 사람이네? 같은 사람인데 증액된 5천을 못 받고 있다고요. 나가는 건가? 나가야 돼요. 왜? 저당권 밑에 있잖아. 저당권 위에서 못 받은 게 아니라 저당권 밑에서. 만약에 저당권 위에서 못 받았으면 안 나가도 돼요.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근데 위에 1억 원 다 받고 밑에 저당권 밑에 그 5천만 원 증액된 걸 못 받았잖아. 저당권 설정 후에 증액된 거는 어떻게 해라? 후순위 임차인처럼 취급을 해라.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 어떻게 돼 이거? 또 전주인 찾아가야지. 나가면서 전주인 찾아가서 또 찾아가서 증액된 거 5천만 원 달라 그래야 돼. 못 받겠죠. 또 이제 증액 계약서를 쓰면서 보증금 떼이는 경우가 있더라. 이해되시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246페이지에서 거기 메뉴의 박스 두 번째 동그라미 6번이 그거죠. 저당권 설정 후 증액된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어떻게 해라? 후순위 임차인처럼 취급해라. 그 다음 양가로 2번 주택 인도에서 문제가 되는 건 간접점유죠. 동의 얻어서 전대차를 한 거예요. 동의 얻어서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어. 별 문제가 없죠. 대항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으면. 근데 이제 동의 얻어서 전대차를 해서 전차인이 살고 있는 거야. 그래도 대항력이 유지가 돼요. 임차인이 자기가 직접 살고 있어도 대항력이 있고 직접 점유하고 있는 거 동의 얻어서 전대차에서 간접 점유가 된 거야. 전차인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상관없대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임차인이 이 대항력이 없어지고 전차인 명의 주민등록을 하면 전차인 명의 주민등록이면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게 생긴다. 이게 아니라고.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그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거고 전차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져다 쓰는 거야. 전차인은 자기 거 없어요. 임차인 거 갖다 쓰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전대차를 한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다음날부터 새로운 게 생긴다. 이거 안 좋은 거야. 대항력은 신상이 안 좋은 거라니까. 대항력은 원래 있던 게 좋은 거지. 원래 있던 게 쭉 유지가 되면 이게 선순위 더 좋은 거잖아. 순위가 빠른 거니까. 근데 이게 없어지고 다음날부터 새로운 게 생기면 그거는 후순위잖아요. 신상은 후순위. 대항력은 신상이 안 좋은 거다. 원래 있던 게 좋은 거지. 백화점에 있는 게 신상이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 백화점에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이 좋은 거지. 신상. 누워 있는 거는 2월. 돈 벌어서 우리도 서 있는 거 사야지. 신상. 어쨌거나 결론은 간접 점유도 주택 인도에 포함된다. 대항력이 있다. 단 누구 명의? 전차인 명의
주민등록. 전대차가 됐는데도 계속 임차인 명의 주민등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차인 명의에 되고. 그 다음 양그로서 3번 주민등록에서 문제가 되는 거 동그라미 1번 2번은 이거죠. 전입신고 수리가 이게 기준 시점이에요. 책임 소재를 나누는 기준 시점. 전입신고 수리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무원이 이런 멘트를 날려. 다 됐으니까 돌아가세요. 다 된 거예요. 그럼 수리가 된 거야. 접수 완료. 그 다음부터는 100% 공무원 잘못. 100%. 다 됐으니까 집에 가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 잘못. 대항력은 있는 거다. 근데 수리가 안 됐으면요. 그때는 임차인 잘못도 조금은 있어요. 대항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전입신고서를 받고선 공무원이 돌려줘. 다시 적어오래. 잘못됐대. 다시 적어와. 그래서 다시 적어왔는데 원래 게 맞았고 다시 적어온 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 잘못이 훨씬 크다고요. 99%. 공무원이 다시 적어라고 한 거예요. 다시 적어온 거야.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그 대항력이 없대. 전입신고 수리가 안 돼서. 이제 판례는 임차인 잘못과 공무원 잘못을 비교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상황을 봐서 임차인 잘못이 조금이라도 단 1%라도 있으면 그냥 대항력이 없는 거야. 그냥 수리가 안 됐으면 임차인 잘못도 조금은 있다는 거예요. 조금. 공무원이 이거 잘못됐어요. 다시 적어오세요.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야 돼. 그래요? 다시 적어오고. 귀가 얇은 것도 잘못이야. 그럼 이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 동사무소 뒤에 숨어있다 그냥 팍. 얘 눈에 띄면 그냥 팍 뒤에서 그냥. 네. 방법이 없잖아.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떼고 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전입신고 수리가 됐나 안 됐나 이게 기준 시점. 둘 됐고 동그라미 1번 2번이고 동그라미 3번 4번은 쉬운 거죠. 단독주택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4번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는 단독주택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최근까지도 계속 나오는 거 보면 틀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하셔야 되고.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낚이면 안 되고 이런 거 낚이면 안 되는 거고. 다음에 247페이지에서 동그라미 5번은 주민등록은 배우자, 자녀, 가족 명의 포함이죠. 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임차인이 본인 명의로 안 하고 가족 명의로 했대요. 상관없다고. 또 가족은 두고 임차인만 전입신고를 뺐어. 상관이 없어요. 가족 전체가 전입신고를 빼면 상실. 가족 전체가 전입신고를 뺐다가 다시 들어오면 옛날 거 없어지고 다음 날부터 새로운 게 생기는 거고. 그거 안 좋은 거잖아. 신상은. 근데 이제 가족은 두고 임차인만 나갔다 들어왔어요. 상관없다고. 그건 유지가 되는 거고. 가족 명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이사를 나갔을 때 상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유지가 된다. 그리고 6번은 요거죠. 자, 대항력은 언제 문제가 된다? 대항력은 집주인 바뀌었을 때 매매로 바뀌든 경매로 바뀌든 집주인 바뀌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매매계약 체결했고 매수인이 임대인 돼서 임대차 임차인이 대항력권 갖췄어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가 된 거야. 그러면 소유권이 돌아가요. 무효 돌아가 취소 돌아가 해제가 돼도 바로 돌아가요. 그래서 매도인이 소유권자가 된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 임차인은 매수인과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주인이에요. 매수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한 사람이 집주인이잖아. 근데 계약이 해제가 돼서 소유권이 돌아가는 바람에 집주인이 바뀌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서 집주인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은 집주인 바뀌면 문제가 된다. 매매로 바뀌든 경매로 바뀌든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서 집주인 바뀌건 집주인 바뀌었잖아. 대항력이 있다고. 경매 공매도 아니니까 순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대항력 있는 거다. 매도인이 나가래. 야 너 나가. 안 나가도 돼요. 그리고 이 매도인에게 야 보증금 내놔. 된다니까.
결론, 판례는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소유자랑 체결할 필요는 없대요. 계약 체결할 권한만 있으면 된대. 매매계약 해제 시에 이 매수인, 이 사람은 계약 체결할 권한이 있대요. 권한. 왜 그러냐면 돈 다 주고 등기까지 받아온 상태였어. 돈 다 주고 등기까지. 그 정도 외관을 갖추면 계약 체결할 권한이 있대. 돈 다 주고 등기까지 받아왔으면. 그런데 또 최근 판례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경매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가장 높은 금액을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 권한이 없대. 얘는 계약 체결할 권한이 없다. 왜 그러냐면 돈을 안 냈거든. 얘는 가장 높은 금액 적어서 낙찰받은 상태지 돈을 안 냈다고. 얘는 지금 어떤 상황? 이 매수인은 돈 다 주고 등기까지 받아왔다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돈 안 냈다고. 그냥 가장 높은 금액 적어서 낙찰받은 상태.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없다. 이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소유자랑 체결할 필요 없다. 계약 체결할 권한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매매계약 해제 시에 매수인은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 돈 다 주고 등기 받아온 사람. 두 번째 기억할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계약 체결할 권한이 없다. 돈을 안 냈으니까. 민법에서 잘 나오죠, 이게. 그런 거고. 그리고 7번도 중개 실무로는 한 번밖에 안 나왔고요. 민법에서는 여러 번 나왔어요. 예. 점유 계정. 이게 뭐였죠? 점유 계정이 매도인이 임차인 된 거. 집을 팔고 이사 안 나가고 그 집에 계속 세를 사는 거. 근데 이제 소유권자로 살다가 집을 팔고 임차인으로 사는 거. 점유 계정. 이제 우리 중개보수 계산하고 할 때 그때 했었던 거잖아. 그런 상황. 자, 이제 그러면 내가 소유자로 살고 있을 때는 대항력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집주인인데 뭔 대항력이 필요해? 내가 집주인이면 대항력 필요 없다고요? 근데 이제 집을 팔고선 임차인 됐어. 이제 대항력이 필요한데 그 대항력이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소유자가 임차인 됐을 때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얘는 전입신고를 옛날에 했어요. 이 집에 계속 살고 있다고. 이사를 나간 적이 없어. 다만 이제 소유자로 살다가 임차인으로 사는 거지. 하지만 전입신고는 옛날에 돼 있잖아. 그럼 그 옛날, 다음날 0시에 대항력 생겼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옛날에는 얘가 소유자였는데. 그래서 전입신고한 다음날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돼야 돼. 거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집을 팔았잖아요. 집을 팔았으니까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줬잖아. 등기를 준 거.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준 날,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 생긴다. 전입신고한 다음날은 말이 안 되고 전입신고를 옛날에 해놨으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준 날,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생긴다. 요건 이해되시죠? 요건 쉬운 거야, 이거는. 중개실물은 이게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밑에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 법률 관계가 훨씬 복잡하거든, 밑에 게. 얘는 이제 반대로 바뀐 거죠. 임차인이 소유권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세를 살다가 그 집을 산 거예요. 내가 세를 살고 있는 그 집을 내가 샀어.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이 혼동으로 소멸해요. 왜 그러냐면 필요 없잖아. 아니 내가 임차인일 때는 대항력이 필요하지만 집주인 바뀌었잖아. 대항력 필요 없다고.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 없어져. 별 문제가 없는데 동의 얻어서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차인이. 그럼 전차인은요? 자기 게 뭐 없다니까? 임차인 거를 가져다 쓰는 사람인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져다 쓰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혼동으로 소멸했다고. 전차인이 가져다 쓰던 그 임차인의 대항력이 혼동으로 소멸했다.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는 순간에 대항력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차인에게 새로운 대항력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전차인이 원래 쓰던 그 대항력이 혼동으로 소멸해서. 그거는 내가 집을 샀잖아. 이제 임차인이 소유권자 집을 샀으니까 등기를 받아오면 즉시 전차인에게
대항력 인정해줘라. 즉시 전차인에게. 이건 기쁜 상황이잖아. 내가 임차인이었다가 소유권자 집을 사서 집주인 됐다고. 기쁜 상황. 즉시 해줘도 되지.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추잡스럽게 야, 다음 날에 야 이건 입이 안 떨어지겠다 참아. 기쁜 상황이니까 즉시 전차인에게. 아까는 위에 거는 그렇게 기쁜 상황이 아니죠. 망해갖고 지금 임차인 된 건데. 밑에는 내가 이제 집주인 됐잖아. 그러니까 전차인에게 즉시 대항력 인정해줘라. 밑에 게 외우기가 또 훨씬 쉬워요. 기쁜 상황이니까 즉시 전차인에게 대항력 인정해줘라. 그런 거고. 3번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면제권. 자, 확정일자 나오면 뭐라고 적어놓으라고요? 우선면제권. 그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그냥 확정일자 나오면 무조건 우선면제권 딱 적어놔야 돼. 얘는 그러면 경매에서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다. 보증금증 일정에 최우선 면제권. 경매에서 선순위보다. 그래서 또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다. 그러면 우선 면제권.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다. 그럼 최우선 면제권. 그런 단어 보고도 눈치챌 수 있어야 되고. 최근 문제들이 좀 어렵게 나와서. 동그라미 1번,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고,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 하나 받는 거예요. 받는 장소가 넓게 인정이 되죠. 법원, 등기소, 공증인 넓게 인정된다. 상인법은 확정일자, 관할 세무서장 끝. 상인법은, 주인법은 확정일자 받는 장소가 넓게 인정이 되고, 동그라미 2번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그 날짜에 우선면제권이 발생해요. 확정일자 받은 날짜에 대항력이 있었으면, 대항력이 없었으면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그래서 밑에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이거죠. 임차인이 5월 20일 전입신고, 6월 20일 확정일자.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한 달 뒤에 확정일자를 받은 거예요. 그럼 대항력을 물어보면 확정일자 쳐다볼 필요가 없죠. 대항력 물어보면 전입신고까지만 보면 돼. 그럼 5월 21일 0시, 다음날 0시. 그럼 이제 우선면제권은? 그러면 확정일자 6월 20일이니까 6월 20일. 6월 20일이에요. 20일 그 날짜. 왜냐면 대항력이 5월 21일 거의 한 달 전에 지금 발생해 있잖아. 대항력이 한 달 전에 발생해서 쭉 대항력이 있는 상태니까 확정일자 받으면 그 날짜라고.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그 날짜에 바로 발생한다. 근데 이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대. 5월 20일 그리고 6월 20일 전입신고. 그럼 대항력은 6월 21일 0시.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 그럼 우선면제권은 확정일자 5월 20일이니까 5월 22일이 아니라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도 소용이 없어. 그죠?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6월 21일 0시. 요 날짜에 대항력 발생하면서 우선면제권도 같이 발생한다. 아까 거는 위에 거는 확정일자를 받을 때 대항력이 있는 상태였잖아. 그러니까 그 날짜. 밑에 거는 확정일자를 받을 때 대항력이 없었잖아요. 그럼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같은 날짜에 다 하잖아. 보통은 같은 날짜에 다 하면 대항력이 6월 21일 0시니까 우선면제권 그렇죠. 6월 21일 0시. 6월 20일이 아니에요. 6월 21일 0시. 대항력이 6월 21일 0시니까 우선면제권도 6월 21일 0시. 어렵나요? 어렵지 않다고. 대항력이 있으면 확정일자 받은 날에 발생하고, 대항력이 없으면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같이 발생한다. 그래서 같은 날짜에 하면 대항력이 다음날 0시니까 우선면제권도 다음날 0시. 그리고 이제 시험에는 248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 나오는 거지. 시험에는 얘네들도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는 거잖아. 나오면 안 틀리니까. 이제 248페이지 동그라미 3번 전부 다 같은 날짜인 거. 저당권과 비교해서 저당권 6월 20일 임차인 6월 20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럼 저당권은 등기한 거니까 그 날짜예요. 그 날짜. 임차인은 6월 20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러면 대항력이 6월 21일 0시. 우선면제권도 6월 21일 0시.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같이 발생한다. 그러면 누가 선순위? 저당권이 선순위.
저당권은 그 날짜, 임차인은 다음날 영시니까 같은 날짜에 하면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 된다. 저당권 밑에 들어가는. 경매 들어가면 보증금 떼이는 거지. 저당권 밑에 있잖아. 우연히 이렇게 같은 날짜에 된 거예요? 아니잖아. 임대인이 이렇게 작업을 친 거지. 대출도 받고 임차인 보증금도 좀 땡겨 쓰고 그렇게 하려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럼 경매로 넘어갈 확률도 높잖아요. 그럼 보증금 떼이는 거지. 어쩔 수가 없다. 법대로 해야지 뭐. 같은 날짜에 하면 저당권이 선순위. 그런데 단 하루라도 임차인이 빠르면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은 6월 21일 0시 대항력 우수매 조건 둘 다 다음날 0시에 저당권은 6월 21일인데 빨라야 오전 9시에요. 등기소 문 열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임차인을 이길 수가 없어. 시간적으로. 그래서 단 하루라도 임차인이 빠르면 임차인이 선순위. 같은 날짜면 저당권이 선순위. 전부 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리고 양가로 2번 우선 매저권에서 문제가 되는 거 동그라미 1번 확정일자 받는 장소 넓게 인정된다 그랬어요.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공증인 넓게. 상인법은 관할 세무서장 끝이에요. 상인법은. 그러니까 주인법, 상인법을 이렇게 내용을 바꿔치기 하면 진짜 치사한 건데 많이 틀려요. 작년에도 그랬죠. 주인법, 상인법 내용을 바꿔치기 한다고. 내용을. 그런 것들.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풀 때 이게 주인법인지 상인법인지 잘 봐야 된다고. 주인법에서는 확정일자 부여 장소 넓게 인정이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되고요. 상인법도 공통이에요. 작년엔 상인법으로 나왔어. 동그라미 2번이. 확정일자 정보 제공,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차 정보 제공 놀랍게도 다 같은 말이야. 뭐냐면 선순위, 그 집에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 선순위죠.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그거예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차 정보 제공 다 같은 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거죠?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어. 임차인이 계약서 들고 와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밑에 거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아니라 확정일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잖아. 그 집에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그걸 요청할 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봐야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하겠대. 확정일자 받는 거예요. 임대인 동의 필요 없다니까. 계약서 들고 와서 그냥 받으면 된다 그냥.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근데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하는 거 그거는 이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뭘 물어보나 잘 봐야 되고 상인법도 내용이 똑같다고요. 상인법에서 작년에 이게 나온 거죠. 상인법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사람 임차인이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할 때는 누구?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는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되고 이게 동그라미 2번이었던 거고 동그라미 3번은 경매나 공매 시에 우선 면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경매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넘기겠대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소송 제기해야 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승소한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 그거밖에 안 돼. 바로 경매 신청이 안 돼요. 확정일자 우선 매주권 아니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매주권 경매 신청 안 된다고. 소송 제기 승소한 판결문이 있어야 된다. 그걸로 경매하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자 이제 질문. 맞추면 쉬어. 틀리면 안 쉬어 정말. 틀리면 다 같이 죽는 거야. 틀리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격려한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에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격려를 했어요. 임차권 등기가 있어. 바로 경매 신청. 바로 경매 신청. 쉬자. 맞췄어요. 좀 틀려주고 그래야지 같이 죽는 건데. 왜냐면 임차권 등기를 한 거지 내가 소송 제기한 게 아니잖아. 소송 제기 승소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로만 경매 신청이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됐다고 나 임차권 등기가 있으니까 바로 경매 신청 안 된다니까. 임차권 등기를 해도 임차권은
채권이 채권. 바로 경매 신청은 안 되는 거다. 임차인은 소송 제기,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 그것만 된다. 확정일자 우선매 조건, 소액 임차인 최우선매 조건, 경매 신청권 없다. 바로 경매 신청은 안 되는 거다. 좀 쉬었다가 동그라미 4번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좀 쉴게요.